자,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진핵세포의 세포 생식이론, 세포 분열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역시 이제 하나의 복습 형식으로 이제 요 세포 생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특히 세포 주기에 관해서, 세포 주기 조절에 관해서 얼핏 이 과정을 통해서 내치김에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 지난 세션에 봤던 것과 똑같은 하나의 맥락입니다. 도대체 왜 세포에, 처음에 우리는 진핵세포의 특징을 시작을 할 때 무엇을 먼저 주목을 했었느냐 하면은,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나 할까? 크기가 엄청 커졌다.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죠. 크기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 소기관이 없으면 안 되었다. 핵을 위시한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크기를 누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핵 안에 있는 이 DNA의 자체 구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방대해진 그 DNA 유전체를 제대로 정리하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한 종류의 어떤 구조가 필요했다. 그것이 무엇이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들을 불러들여서 이들을 훨씬 더 압축해서 응축해서 염색체라는 것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필요할 때는 느려가지고서 완만하게 조금 풀어주는, 그래서 염색질 중에서도 훨씬 더 응축도가 떨어진 염색질,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응축이 된 경우에는 전사 조절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그것을 좀 풀어주면은 이제 전사가 훨씬 활성화되고 하는 가변적인 역동적인 그런 염색질의 응축 구조를 가지고 새로운 차원의 전사 조절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세포 분열 전에도 엄청나게 복잡하게 된 그 유전체를 아주 깔끔하게, 마치 이사하기 직전에 전부 포장 이사하듯이 전부 이렇게 잘 박스 안에 잘 담을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생겼다라는 것인데, 자, 이제 저 세포를 분열을 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도 왜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와 좀 다르게 이상한 복잡한 것들이 많아지느냐. 엄청나게 방대한 그 유전체를 잘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원핵세포와 똑같은 것은 이제 이 세포 생식이라고 하는 세포 분열은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 과정을 전부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먼저 유전 물질 분열하기 전에는 먼저 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전체를 2배로 늘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지 않았다간 두 개의 서로 결과물인 딸 세포들이 전부 다 완전히 폭망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그 완전히 늘어난 그 복사본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리를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관점인 것인데,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이 세포 유전체 복제는 원핵세포와 무엇이 다르냐? 이것이 다른 것이죠. 원핵세포에서는 복제가 시작되는 이 복제 기점, replication 오리진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양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가다가 조우를 하게 돼서 거기서 딱 끝나서 두 개의 새로 생긴 DNA가, 복제가 된 DNA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간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진핵세포에서는. 왜냐하면 이 DNA 길이가 진핵세포에서는 장난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세월 처음 한 곳에서 시작을 했다가는 그 짧은 주어진 시간 안에 DNA 복제 다 완성 못하는 거고, DNA 복제를 다 끝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분열이 된 세포는 이 지구상에서 그 후로 사라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이 복제 기점이라고 하는 레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여러 개가 복수를 가진,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복제 기점에서 파이어 해서, 그래서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복제를 마치게 되는 과정으로 진화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복제된 염색체 자체도 훨씬 더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분리라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제가 된 결과물 염색체를 우리는 자매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sister chromatid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매 크로마티드 S는 여기 붙은 거죠. 그러니까 크로마틴과 크로마티드 영어로는 좀 약간 살짝 헷갈리는데 크로마틴은 간기의 그런 DNA 염색체 구조를 크로마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크로마티드는 분체, 염색 분체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하나의 염색 분체, 크로마티드를 얘기하는 것인데 원핵세포에서는 이 DNA의 복제 과정이 그 다음에 세포 생식 과정, 분열 과정이 단순하게 간단한 이분법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binary f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분열 효모 fissionist가 얼핏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딱 중간을 그냥 간단하게 쪼개가지고 두 개 K 자르듯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분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열 효모는 엄연히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분열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 진핵세포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우 복잡한 염색체들의 분리 과정이 매우 복잡한 이것을 우리는 마이토시스라고 하는 유사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핵이 먼저 분열을 하고 세포질이 따라서 개별적인 분열을 해서 세포질 분열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의 그래서 진핵세포에서는 동물세포에서는 세포질이 마치 허리띠 계속 타이트하게 쪼아매서 여기를 끊어버리는 식의 이러한 구조를 클리비지 보로우라고 한국말로는 이제 해석이 번역된 그 단어가 제가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이쪽이 수축이 돼가서 요 모습을 표현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 클리비지 보로우인데 이 클리비지 보로우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수축환이라고 하는 요 구조가 원래 이제 액틴 마이크로필라멘트들이 여기를 이제 계속 수축을 시키면 액틴은 주로 근육이 됐든 여기 뭐 이런 수축환이 됐든 수축을 시키는 구조는 그들이 전문가인 것이죠. 그래서 와서 여기를 이제 점점 쪼여가지고 끊어버리게 되는 요것을 수축환이라고 하는데 식물 세포에서는 반면에 요것이 세포판이라고 하는 클리지 보로우 대신에 세포판이라고 하는 마치 병풍을 치듯이 칸막이를 요 두 부분을 나눠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다 병풍 쳐버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곳과 이곳은 이제 딴 지역입니다. 라는 식으로 분리를 해버리죠. 왜? 이미 두껍게 이제 구성이 되는 세포벽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리 수축을 하려고 해도 세포벽은 요지부동이니까 에라 그래 봐줬다 하고 여기를 이렇게 중간을 병풍을 치는 것이죠. 요 구조가 세포판 셀 플레이트인데 그 셀 플레이트를 만들게 되는 그 구조물은 무엇이냐? 프래그모플라스트라고 하는 요 구조는 이 활면소포체를 만드는 그 멤브레인 소낭들과 같은 동일한 물질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프래그모플라스트를 쭉 연결시켜 주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세포판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세포질이 핵분열을 일어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특유한 과정의 세포질 자체가 이렇게 또 분리되는 과정을 따로 다룬다는 얘기죠. 진핵세포의 염색체는 방금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일단 진핵세포는 대부분의 진핵세포들은 각각의 염색체가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왜냐하면 유성생식을 했기 때문에 그 유성생식의 결과로 부모 양친의 각각으로부터 받은 염색체들이 각각의 동일한 염색체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은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세포 분열 직전에 DNA 복제 과정에서 수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들은 우리는 자매 염색 분체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부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이 배수성 방금 본 유성생식의 결과로 이제 대부분의 진핵세포들은 종특이적인 어떤 특별한 배수성을 염색체들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주로 유성생식은 부모 이제
암수가 개입하는 서로 양자 간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의 진핵세포들의 세포는 이배체라고 하는 디플로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디플로이드를 상태로 받았다가 일단은 어떤 특정한 사고가 났다던가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안 해. 그냥 부성생식으로 할래.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2배체가 늘어나서 4배체가 되는 그런 생물체들이 생기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많은 진핵세포들이 그래서 이런 디플로이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플로이드 상태에서 상동염색체란 무엇이냐? 결국 같은 종류의 염색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종류라니 그 각각의 그 상동 염색체들 간에는 우리가 이 염색체 상에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는 장소를 로커스라고 해서 유전 좌위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각 유전 좌위마다 동일한 종류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로커스에서 우리가 상동 염색체 간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인슐린 유전자가 존재를 한다. 그 똑같은 동일한 유전자 위 로커스에서는 어떤 뭐 꽃의 색깔을 결정하는 그런 캐릭터가 그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그 유전 좌위에 존재하는 그 종류의 유전자는 우리는 그것을 이 유전적인 고전 유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캐릭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유전자의 캐티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 각 캐릭터마다 트레이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트레이트 1번. 왜냐하면 꽃 색깔 하나마다 빨간색, 흰색, 뭐 파란색 하는 식으로 다른 형질에 있는 이 트레이트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다른 상대적인 트레이트를 대표하는 것을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립 유전자의 상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이형 접합이라고 이제 이배체의 경우에서 헤테로자이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주는 우리 대립 유전자들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배수 프로이드를 우리가 흔히 표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사람의 경우 예를 들어서 2n equal 46라고 보통 얘기한다는 얘기는 딱 이것만 보면 우리는 그냥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상동염색체 개수는 쌍은 상동염색체 짝의 개수는 23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n이 바로 상동염색체 개수를 고유한 염색체들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팬지의 경우는 이것이 48개 유전자 염색체 중에서 고유한 염색체의 개수는 그럼 24개가 되는 것이고 말의 경우는 이렇고 닭너기는 그래서 말과 닭너기가 서로 32개와 31개 염색체들이 이렇게 서로 각각의 이제 수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그들이 헷갈리게 되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기는 노새는 여기서 만들어진 노새는 불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서로 같은 종으로 간주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바로 해플로이드 반수체 염색체의 개수가 n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마다 이 염색체 반수체 수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식 세포는 반수체이고 딱 한 쌍에 항상동 염색체 세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n=23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하나의 구조를 봤을 때 염색체 중간에 마치 허리띠를 찰 수 있는 구조처럼 생긴 이 부분을 우리는 센트로미어 동원체라고 하고 그 동원체는 무엇이냐 DNA 복제가 됐을 때 자매 염색 분체들이 여기에 부착되는 이 지점이기도 하고 그럼 이 동원체를 사이를 두고 자매 염색 분체들은 서로 간에 어떻게 이들이 임시적으로나마 그들이 붙어 있는가 다 특별한 그러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 접착제 구실을 하는 단백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cohesive라고 영어로 얘기할 때 cohesive 서로 딱 이렇게 잘 붙어 있다는 얘기죠.
코히신, 그것을 떠올리게 해주는 코히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단백질이 의해서 요 상호 간의 결합이 유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 지역이 사실은 전 지역이 코히신들이 아까 그림에서 얼핏 이 그림에서 우리가 봤죠. 여기도 잘 안 나와 있구나. 코히신들이 사실 전부 이렇게 각각의 자매 염색 분체 사이 전체를 따라서 붙어 있는 여기 붙어 있구나. 있는데 이렇게 코이신들이 이렇게 단백질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다가 이제 이 마이토시스 유사 분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나페이스 중후기쯤 가면 애나페이스쯤 갔을 때 이 코이신들 단백질이 전부 다 분해가 되어 버립니다. 그 코이신의 분해를 이제 촉진을 시키는 그 단백질을 세퍼레이즈라고 해가지고서 한국말로 세파라제라고 하는데 분리시킨다는 뜻이죠. 세퍼레이즈라고 하는 특별한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시스테인 특이적인 시스테인 프로리에이즈라고 이제 종류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세퍼레이즈의 활성에 의해서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코헤신들이 분해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두 자매 염색 분체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세포 분열이 완성이 되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동원체가 특히 코헤신들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각각의 자매 염색 분체를 당길 수 있는 방추사들이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방추사 부착점. 이 방추사 부착점을 우리는 카이네토코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카이네토코어 방추사 부착점이 여기에 붙어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은 사실은 또 엄청나게 반복된 서열들이 우리가 센트로미어에서 그 헤테로크로마틴 지역을 봤을 때 엄청나게 반복 서열을 많이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 반복 서열을 특히 요 지역을 특별한 알파 세틀라이트 DNA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서열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요 지역입니다. 감수 분열일 때는 이것이 나중에 우리 다시 보겠지만 요 코에신 단백질들이 분해를 되는 과정이 조금 이 유사 분열을 할 때 마이토시스를 할 때와 좀 달라져서 특별한 그것을 보호하는 휴고신이라는 단백질이 이것을 좀 지연을 시키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동원체 자체에 이제 두 개의 자매 염색 분체가 붙어 있는 요 지역인데 그 각 염색체마다 고유하게 이 동원체가 마치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이 다리 길이가 엄청 긴 롱다리가 있고 숏다리가 있는 것처럼 각 특유한 염색체들도 이 동원체의 위치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원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를 중심으로는 염색체의 어떤 특정한 형태를 모폴로지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동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짧은 염색체 길이가 짧은 그 지역을 우리는 short arm 짧은 팔이라고 해서 영어로 보통 이제 P-a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길이가 긴 염색체 부위를 Q-arm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긴 팔 또는 장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죠. 동원체가 이제 여기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보다 조금 짧은 이쪽 지역을 이제 P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긴 지역을 Q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원체의 위치에 따라서 이것들이 거의 중심부에 있으면 이것을 중심부 동원체 그다음에 이것들이 조금 더 올라가 있으면 약간 준중심부 동원체 차단부 말부 동원체 교과서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구분을 해서 동원체 위치에 따라서 염색체를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자, 유사분열을 볼 때는 이제 세포 주기와 주로 연관시켜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음, 이 세포 분리를 할 때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생식 세포를 만들 때는 감수 분열을 통해서 만들고, 이제 체세포들은 분열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마이토시스, 유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유사 분열의 이 골자는 무엇이냐? 세포가 한 번 분열해서 두 개, 세포는 한 번 분열을 하게 되면 딱 두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근데 그 세포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클론이란 얘기죠. 유전적으로 동일한 이 모세포와,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염색체들이 누가 분리되느냐? 유사 분열이 끝나게 되면은 방추사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던 동원체율을 해서 부착이 되어 있는 방추사에 있던 자매 염색 분체들이 분리가 되는 것이 유사 분열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열 과정은 실제적으로 이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이 분열기와 그 분리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간기로 이제 나눠지는 그것을 우리는 세포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시 세포 주기를 정의를 할 것 같으면, 한 진핵세포가, 세포 주기라는 것은 진핵세포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언급을 할 때 적용이 되는 얘기니까, 한 세포가 태어나서 두 개로 분리가 될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과 진행 과정을 세포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특정한 주기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세포에 있어서 지상 최대 목표, 지상 최대 과제는 바로 이 분리기입니다. M기.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세포 분열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DNA가 복제가 제대로 되어야 되게 되는, 그 DNA 복제가 일어나는 그 S기, 그러니까 세포 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이벤트인 분리기와 그것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이 복제기, 나머지들은 전부 이것들을 위한 보조, 그걸 위한 준비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세포 주기는 이 M기와 S기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두 개의 준비 기간인 G1, G2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요 분열기,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M기, 그 다음에 그것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 S기, DNA 복제가 이루어지는, 그러면 각각의 G1기는 세포에 있어서 필요한 DNA 복제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고, 이것이 제대로 끝나면 이제 제대로 된 분열기를 준비하기 위한 요 G2기. G라는 얘기는 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것이 이름이 G라고 하게 되느냐? gap 1, gap 2라고 해서, S는 무엇이냐? 합성이라고 하는 synthetic이라고, 그것을 표현하는 이제 S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gap 1, G1기는 방금 언급했듯이 DNA 복제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DNA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면은, 일단 세포가 G1기를 맞게 되는 세포는 지금 세포 주기가 방금 끝나버린 하나의 세포가 일단 두 개의 세포로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질이 일단 사이즈가 반으로 줄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세포들이 다시 곧바로 어떤 휴식기도 갖지 않고 곧바로 다시 분리를 한다면 이 길이는 훨씬 더 작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세포의 크기가 작아들다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넌 가서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라.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회복이 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일어나는 기간이 바로 G1기입니다. 그러면서 DNA 복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무엇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느냐? 미토콘드리아든가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도 역시 새로운 세포, 이제 나중에 생겨나는 세포에 서로 잘 이제 이 분리가 돼야 될 테니까 이들도 역시 복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럼 그것들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 효소라든가 또는 구조 단백질들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들을 위한 그것을 만들기 위한 유전자 발현이 일단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한 세포에 있어서 G1기는 가장 긴 시간을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갓 이제 수정이 된 우리가 발생 과정에서 수정란은 이 G1기를 생략하고 분열을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처음에 컸던 그 수정란이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작은 세포로 크기 작고 숫자만 엄청 불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G1기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포 주기가 이렇게 돌아갈 때 아무 데서나 하다가 에이 나 이제 그만할래 이거 재미도 없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나가서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포 주기를 어느 특정 지점에서 스탑을 하려면 요것이 바로 특정한 어떤 포인트를 우리는 G0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세포가 전부 계속해서 세포 주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분열을 계속 반복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포들은 세포 주기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분화가 완전히 끝난 세포는 더 이상 세포 주기가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죠. 세포 분열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늙은 세포죠. 이제 돼서 나는 이제 은퇴, retire. 또는 영양 공급 자체가 이제 배양 세포 같은 데서 말이죠. 다세포 개체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잘 나가고 있는데 영양 공급이 바깥에서 중단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세포 주기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이 세포는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영양 공급이 중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분열하는 세포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친 세포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암세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영양 공급이 중단이 됐다든가 하면은 바로 이 G1기의 어떤 특정한 기점에서 우리는 세포 주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G0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요즘에서. 그래서 분화된 세포라든가 또는 휴지기의 세포라고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resting stage라든가 또는 조용히 있다라고 해서 quiescent cel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전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세포 주기 G1에 S기로 진입하기 전에 어떤 특정한 G1에서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휴게실 가기 위해서 이제 엑시스로 튀어나가는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 엑시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휴게소 잠깐 들르는 거예요. 왜 휴게소 잠깐 들르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다시 재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줄기세포들은 계속해서 세포 주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세포인데 분화된 세포는 다시 더 이상 그것을 안 한다. 근데 요즘은 이미 분화가 된 세포도 다시 줄기세포화 시킬 수 있는 기법이 새롭게 이제 개발이 됐다고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세포 주기 재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세포죠. 그것이 유도만형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영양 공급이 중단이 됐던 세포, G0로 가 있는 세포 다시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이들은 다시 들어와서 세포주기 재진입이 가능하고 하는 식으로 이것이 완전히 일단 G0로 밖으로 나간 세포는 이제 끝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포주기 상태에서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 복제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G2에서는 완전히 분열을 위해서 이제 최종 점검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럼 G2에서는 일단 DNA 복제가 끝났으니까 이거 제대로 된 거야? 하는 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거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완성이 안 됐는데 들어가자 해서 분열이 됐다면 그 세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죠. 지나서 그 다음에 이거 엄청나게 또 중요하겠죠. 염색체들이 이거 제대로 응축된 거야? 안 됐다간 이거 이상하게 중간에 가다가 김밥 옆구리 터진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면 완전히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또 각각의 염색체에 방추사 제대로 부착된 거야? 이거 안 되면 다운 증후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M기에 들어가서 무슨 전기, 전중기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기, 후기, 중기 어떤 분열기에서 M기에서 전기의 특징이 어떻고 전중기에 어떻고 뭐 중기, 후기, 말기가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구분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우스운 얘기고 왜냐하면 세포 자체가 이제 염색체들이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식의 탁탁 구분되어 있는 기간이 사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 사람들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일 뿐이고 어, 뭐 특별한 사안 예를 들어서 전기에 갑자기 핵막이 사라진다라는 것들도 전기에 왜 핵막이 사라질까? 염색체에 전부 딱딱딱 방추사 동원체에다 붙여야 방추사들을 생성내는 곳은 이 중심체라고 하는 곳은 핵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막을 걷어야 핵막이 없어져야 이 중심체들이 전부 딱딱딱 중심체에서 뻗어나온 방추사들이 각각의 동어체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이 염색체 이제 전기에 이들 핵막이 사라져 줘야 되는 것이고 하는 식으로 상식적인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전부 쉽게 이해가 될 것을 일일이 이렇게 단계별로 외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세포가 우리가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서 이것을 이제 고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100개의 세포가 있었다고 칩니다. 제일 처음에 이 100개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요이 땅 그죠? 같은 출발선상에 세워놓고 세포 주기를 전부 동시에 시켰다 하더라도 이들은 각각의 전부 천차만별로 각각 고유의 어떤 자기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포 주기를 맞추는 시간 자체가 전부 동기화돼 가지고서 되지 않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한 시점에서 세포 주기가 진행되는 다세포 이제 환경에서 각각의 세포들을 관찰해 봤었을 때 이들은 이 세포 주기가 싱크로나이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떤 약을 쳐가지고서 임시적으로 싱크로나이즈 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싱크로나이즈 된 것들은 이제 그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험을 할 때 그것을 일부러 다시 싱크로나이즈 시켜갖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물론 요즘 이런 식으로 세포 주기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은 매우 원시적인 누가 이런 식으로 이거 세포 주기를 계산해요. 세포 주기 특정 어떤 마커 단백질들을 주입해 가지고서 그것을 관찰하면 금방 세포 주기에 이제 저 시간을 각각 계산할 수는 있겠으나 약간 좀 전 근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좀 낙후된 기술로 어떤 특정 세포 주기의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하고자 하면은 요 점을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서 각 어떤 특정 시점에서 관찰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세포들이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주의 세포들이 어떤 특정 세포 주기의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된다면 그러면 이 세포 종류에 있어서 이 특정 주기의 세포 주기가 가장 긴 시간을 점유하고 있겠구나 하는 이 비례가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S기가 궁금해 또는 G1기가 궁금해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시간은 전체 전 기간에 이 전 기간이라는 얘기는 한 세포가 분리를 다음 두 개의 딸 세포로 분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이것이 24시간일 수도 있고 48시간일 수도 있고 하는 그 전 기간에서 특정한 S주기라든가 G1이라든가 M기가 차지하는 요 시간은 전체 이 지금 싱크로나이즈가 돼 있지 않은 요 세포에서 바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 특정 세포 주기를 방금 지금 지나고 있는 그것을 겪고 있는 세포를 딱 씌워 보니까 이것들이 몇 개다라는 그것과 이제 비례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확률적으로 그 기간을 지나고 있는 세포의
수가 훨씬 더 많이 관찰될 것은 뻔한 얘기니까 바로 그런 심플한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세포가 만약 그 분열하는 시간이 20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예? 근데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10개만이 지금 M-phase 유사분열을 진행 중인 세포는 우리가 어떻게 관찰할 수 있습니까? 현미경에서 보면 이들만이 염색체가 응축이 돼 있어서 보이니까 그래서 이줄 10개가 유사분열 중이구나. 그 나머지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DNA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DNA 양이 약간 뭐 정확하게 있지 않고 7에서 10 피코그램 정도 되는 이런 세포가 있고, 또 다른 어떤 10개의 세포는 12 피코그램의 DNA 양을, 여기서 이것이 이제 클로 12 피코그램은 요즘 7에서 10 피코그램보다 훨씬 많은데, 그러면 요 가장 많은 양의 DNA라고 우리가 이것을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2 피코그램의 DNA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주기의 세포일까요, 이들이? 바로 이들이 G2기를 겪고 있는 그런 세포들이 최대 12피코. 왜냐하면 DNA 복제를 막 끝낸 다음에, 그럼 세포 주기 진행 과정 중에서 최대한의 DNA를 가질 수 있는 그 기간의 DNA는 바로 G2기의 DNA가 될 테니까, 그랬을 때 이 세포 주기의 S기와 G1기를 구하라 하면 요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일단 S주기의 세포수가 50개라고, 일단 S주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 S주기를 겪고 있는 세포 수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나왔을까요? S주기의 세포가 왜 50개였을까요? 이들은 50개의 세포는 DNA 양이 7에서 10피코그램이었다는 얘기니까 바로 이들이 바로 DNA의 지금 복제 과정을, 그래서 12피코그램을 향해서 지금 막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S주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이 S주기의 세포들은 요 아까 그 공식에 의거해서 이렇게 10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럼 G1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거는 이제 G2 나왔겠다, M기 나왔겠다, S주기 나왔으니까 전체 100개의 세포 중에서 이걸 전부 다 뺀 숫자니까 30개가. 일반적으로 G1기가 가장 길 텐데 G1 주기의 세포가 이제 30개밖에 여기선 되지 않네요. 그래서 6시간. 계산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포 주기 조절 자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왜냐하면 이거 잘못했다가는 통제되지 않은 세포 주기가 바로 이 암이라는 것으로 동물 세포에서 아주 현실적인 큰 위험으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종양에 관한 유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각 하나하나의 그 유전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전자들이 기능을 잃게 되면 그러면 또는 비정상적인 기능을 얻게 되면 이들은 결국 종양 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CDK라고 하는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이름인데, 세포 주기의 주 조절자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종결자입니다. 세포 주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종결자인데, 다시 말해서 CDK가 활성화 인산화 효소인데,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 활성화가 되면 세포 주기 자체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는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중마구처럼 결합한 상태에서만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가 사이클린이 이제 먼저 결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서 여기에 이제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으로 이제 대변이 되는 이제 CDK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요 인산기와 CDK의 활성을 억제를 하는 이 친구가 붙어 있으면은 이런 억제성 인산기가 이것이 2차적인 CDK 활성을 사이클린이 결합을 한 후에도 이제 2차적으로
이 기능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요소는 이 사이클린 자체가, 그러니까 요 세포 안에서의 사이클린 농도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세포 주기를 조절하게 되는 첫 번째 이제 가장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린은 이름 자체가 왜 사이클린이냐 하면은 세포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것이 들쭉날쭉 이제 순환을 하는 사이클을 형식으로 이 농도가 나타났다 사라진다라고 처음에 효모에서 이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 MPF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maturation promoting factor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세포 분열의 어떤 활성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척도인데, 이 maturation을 대신에 이것을 뭐 마이토시스라고 이제 유사 분열이라고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석을 해도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포 분열기 M기마다 이렇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요 분열 특이적인 요 활성과 딱 겹치는 요 사이클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요 이제 농도가 요 M기에만 이렇게 M기가 활성이 됐을 때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진다라는 그런 특성을 발견한 요 단백질. 그래서 이름 자체를 사이클린이라고 처음에 얻게 된 것인데, 그것은 이제 효모의 경우에서 그런 것이고, 조금 더 고등 진핵생물인 사람과 같은 또는 포유동물들, 이런 이들에게서는 다수의 사이클린들이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세포 주기 특이적으로 활성이 필요해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이런 사이클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한 사이클린들이 먼저 있어야 이제 CDK가 일단은 먼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이클린과 결합을 CDK가 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 CDK가 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활성화된 상태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인산화가 되어야만, 그러면 그 인산화가 완전히 활성화된 상태로 변할 수 있는 그 인산화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활성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활성화된 상태가 이제 세포 안으로 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차 활성화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또 다른 이제 인산화 효소 또는 탈인산화 효소들이 그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미 이 사이클린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억제 인산기가 이것이 먼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면 계속해서 비활성화된 상태로 남는 것이고, 그렇다 한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활성화를 시키는 요 카이네이즈가 또 이것을 수행을 시켜줘야 되고 해서 그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을 때만 완전하게 100% 액티브한 활성화된 상태로 이 사이클린과 CDK 복합체가 이제 변하게 되고, 그러면 이 변한 이 복합체가 이제 과연 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핵 안으로 들어온 것을 차단을 한다면 핵 안에서의 이 세포 주기 조절을 이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특이적인 유전자들의 발현을 이제 가능하게끔 해줘야 그들의 결과로 인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세포 주기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결국 이 최종적인 CDK 활성화, 인산화 같은 것들을 통한 활성화는 무엇에 의해 조절이 되느냐? 바깥에 있는 이제 호르몬이라든가 호르몬 비슷한 성장 인자들,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요인들, 영양 상태라든가 또는 스트레스 조건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호 전달을 통해서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신호 전달을 이러한 것들의 이제 자극에 의해서 전달을 조절을 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그 신호 전달 과정에 개입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종양 유전자들이라 프로로옹코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왜냐하면 이들 중에 하나만 기능을 돌연변이에 의해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도 그러면 이들은 프로토가 아니라 이제는
종양 유전자로 변하게 되니까 온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원종양 유전자들은 전부 그 세포 주기를 활성화시키는 신호 전달에 개입되어 있는 하나의 부품들인 컴포넌트들인 것이죠. 반대로 그러한 신호 전달 주기들을 어떤 특정한 스트레스 조건에서 야야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모든 것을 억제해야 돼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억제를 해주는 유전자들을 마치 세포에서 브레이크, 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유전자들의 기능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을 종양 억제 유전자 또는 튜머 서프레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에 의해서 사실은 CDK의 활성화가 최종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러한 원종양 유전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세포 주기 신호 활성화 세포주기 활성화 신호 전달기가 이 그림에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 중에 하나만 이들 중에 각각 예를 들어서 성장 인자 수용체가 돌연변이가 생긴다든가 또는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라스라고 하는 이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긴다든가 또는 라프 무슨 뭐 얼크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위에 있는 상부 신호를 받지 않아도 이들이 그냥 지 멋대로 흥분된 상태로 활성화가 되면 이들은 바로 종양 유전자로 변해서 그냥 세포주기 활성화 신호가 있지도 않은데 이들은 곧바로 활성화가 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는 대표적인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의 기능이 어떤 신호가 스트레스 신호가 지금 큰일 났다. 열받 또는 방사능에 의해서 DNA가 지금 고장이 났다. 그러면 곧바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차단을 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런데 이 기능이 돌연변이가 돼서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세포는 계속적으로 세포 주기가 돌아가니까 바로 이것이 암으로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암, 종양에 관한 그런 유전자들이 전부 그러한 기능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전부 다 여기에 결부가 됐다라고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세포 주기를 어떠한 식으로 왜냐하면 세포 주기를 조절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절을 잘 못하면 동물 세포에 있어서 특히 그냥 쉽게 이 다세포 동물은 다세포 진핵세포인 동물이라든가 하는 이런 개체들은 곧바로 암을 유발시켜서 그 개체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CDK를 확실하게 조절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경로가 존재하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허락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결제가 나서 CDK가 활성화돼서 세포 주기가 돌아간 시점에도 다시 한번 검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주기의 특정한 지점에 따로 마치 음주운전 측정하는 지점을 여러 요소에 잠복해서 가지고 있어서 체크포인트를 운영을 하듯이 여기서 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이것이 진행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됐을 시에 여기서 곧바로 자 모든 건 무효 여기서 끝 하고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누르는 세포주기 검문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3개 정도의 유명한 검문 지점이 전체적인 세포 주기에서 운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G1과 S 사이의 이 검문 지점은 여기서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굳이 이 G1S 검문 지점에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을 외울 필요가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G1기가 끝나고 S주기로 들어갈 때는 어떠한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좋을까? 자, 여기서 일단 내가 세포 분열을 해도 좋을지 말아야 될지 여부를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이 G1S 검문 지점에서는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이 여기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효모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출발 또는 동물에서는 제한 지점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무엇을 이제 보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대로 되어 있는 거야?
하는 것을 체크를 해서 이것이 다 충족이 되면 S주기로 이제 보내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반면에 G2 S 건물 지점에서는 S기가 끝난 지점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G1 S 건물 지점에서 이러한 것을 지금 뜬금없이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DNA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복제가 됐는지, 혹시 그 와중에서 이제 상처받은 구조가 망가진 DNA가 없는지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한 방추사 검문 지점이라고 하는 이런 지점에서는 정말로 여기서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부착된지 확인이 안 됐다면은 이것은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러면 이제 염색체들이 세포 분열기에 분리가 될 때, 자매 염색 분체들이 분리가 될 때 이상하게 같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한 세포에 비정상적인 개수의 염색체들이 같이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최종적으로 바로 그러한 유사 분열을 통해서 우리는 다세포 진핵생포에서 주로 이런 성장을, 또는 성장이 다 끝난, 분화가 다 끝난 상태에서도 상처가 나게 되면 이것을 복구를 하는 리제너레이션이 쓰이고, 또 유성생식이 아닌 무성생식에 의해서 분리를 하는 지금 그런 다세포 단세포 또는 다른 진핵세포들에서는 이런 생식의 그런 유사분열의 생식의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까지가 이제 유사분열과 이제 세포 주기 조절에 관해서 이제 살펴를 봤고, 다음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모드인 세포 분열인 유성생식, 그 감수 분열을 수행을 하는 그 유성생식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